안녕하세요. NHN 두레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병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식사를 하고 나면은 상당히 이제 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졸리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데이터 전달 보장 방법론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RDB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RabbitMQ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카프카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분산 시스템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시스템은 시스템 아키텍처로 놓고 봤을 때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들이 서로 협업해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로 된 시스템도 분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으신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분산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검색 서버와 같은 별도의 시스템과 협업하여 하나의 기능은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이 또한 분산 시스템이겠죠. 근데 분산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죠. 그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REST API 같은 리모트 API, gRPC도 있겠죠. 두 번째는 메시지 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리모트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API니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이 두 개가 필요해요. 당연히 서버는 API를 제공을 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create, update, delete 등이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데이터 처리는 양쪽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는 사용자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케이스, 즉 예를 들어서 게이트웨이인 경우에는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여러 컴포넌트들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응답을 하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될 때, 즉각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때 리모트 API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 두 개만 딱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큐를 사용한 데이터 점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큐는 퍼블리셔하고 컨슈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메시지 큐에 던지면 컨슈머는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 쪽에서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해요. 물론 이제 컨슈머와 연결된 다른 컴포넌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컨슈머가 다른 컴포넌트들의 REST API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DB에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치 작업이나 비동기 작업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퍼블리셔, 메시지 큐, 컨슈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해요. 앞서 서버 클라이언트보다 컴포넌트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복잡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분산 시스템은 네트워크예요. 모든 컴포넌트들은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없으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신뢰할 수가 없는 매체예요. 왜냐하면 패킷이 중간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패킷이 막 누락되다 보면은 네트워크가
다운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수초에서 뭐 수십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잠깐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전파할 때 항상 데이터 유실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 전달 보장 방법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데이터 전달 보장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REST API를 사용하거나 혹은 메시지 큐를 사용하거나 뭘 사용하던 간에 엔드포인트부터 엔드포인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추상화된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t most once delivery, 즉 한 번만 전달하는, 그러니까 신뢰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죠. 최대 한 번만 전달한대요. 즉 프로듀서하고 컨슈머가 있을 때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빵 하고 쏩니다. 컨슈머가 받던 말던, 네가 유실하던 말던, 난 메시지만 쏘고 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ire and forget이라고 하죠. 그래서 컨슈머는 메시지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없는 매체니까요. 네트워크 상에서 메시지가 유실될 수 있어요. 혹은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다 보면은 프로듀서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컨슈머에서도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슈머는 최대 한 번만 수신을 할 수 있다. 이제 장점은 간단하죠. 구조가 뭐 받던 말던 난 쏘고 말 거고, 컨슈머도 처리하던 말던, 그렇죠.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로 인해서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용량 메시지를 전송할 때도 뭐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단점은 메시지가 유실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장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효율적인 방법은 최소 한 번 전달하는 at least once delivery예요. 즉 프로듀서는 최소 한 번 이상 메시지를 컨슈머한테 전달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컨슈머가 응, 나 잘 받았어 라고 메시지가 올 때까지 그 상태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응, 나 잘 받았어 할 때까지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같은 메시지가 중복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프로듀서가 메시지 발송을 보장을 한다. 근데 프로듀서에서 상태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 대비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단점으로는 컨슈머가 같은 메시지를 2개, 3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서상으로 받는다고 보장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등성 있게 개발을 해야 돼요.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받더라도 최종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확도가 제일 높은 exactly once delivery예요. 정확하게 한 번만 딱 전달을 한대요. 이상적이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메시지 누락도 없고 메시지 중복 수신도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개발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큐 같은 기능에 기대서 exactly once를 개발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메시지 큐라는 녀석이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 시스템 아키텍처로 놓고 봤을 때 크게 이제 3가지 컴포넌트가 생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컴포넌트도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복잡도도 증가하고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누락해도 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누락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소 한 번 전달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신뢰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메시지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기본 설정이나 혹은 Getting Started 메뉴에 나온 그런 코드를 복붙을 하신다면
최소 한 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가장 처음 최소 한 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코드를 짜야 되나, RDB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별 데이터베이스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니까요. 즉 서비스마다 데이터 저장, 독립된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 각 컴포넌트마다 자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는 DB 트랜잭션을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DB에 잘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다른 컴포넌트한테 REST API를 사용해서 전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코드가 이런 코드예요. 뭐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먼저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태스크 리포지터리라는 클래스의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의 프로파게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여 다른 컴포넌트한테 나의 이벤트나 메시지나 혹은 REST API 콜을 하는 것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렇게 트랜잭셔널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딱 붙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RDB를 사용하니까. 이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트랜잭셔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셔널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애노테이션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AOP를 사용을 해서 프락시 객체를 생성을 하죠. 즉 여러분들 코드에 프락시 객체가 하나 싸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순서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벤트를 전달을 하고 트랜잭셔널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커밋 혹은 롤백을 해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REST API를 이용해서 다른 컴포넌트한테 데이터를 딱 전달을 하고 그리고 DB 트랜잭션을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커밋 하면은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데 익셉션이 발생을 하거나 데드락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SQL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롤백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REST API만 호출되는 상황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는 RDB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원본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이벤트만 딱 발생을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트랜잭션 커밋 이벤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트랜잭션 싱크로나이제이션 매니저와 트랜잭션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콜백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콜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라는 녀석의 코드는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핸들러의 프로파게이트라는 메서드, 즉 REST API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다른 컴포넌트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 그때는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라는 애노테이션을 프로파게이트라는 녀석에게 딱 심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느냐? 순서는 DB 트랜잭션 먼저 일어나고 REST API가 실패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DB 트랜잭션만 성공해서 내가 저장해야 되는 주요 데이터만 DB에 들어가 있고 전파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리트라이어블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아까 프로파게이트 메서드에다가 정의를 해주시면 실패했을 때 리트라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리트라이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우울하겠죠. 그렇다면 리트라이어블이라는 이 애노테이션의 맥스 어템프와 백오프 기능을 속성을 사용하여 값을 설정해 주셔도 돼요. 즉, 이 코드를 놓고 보면은 맥스 어템프는 3번이고 백오프는 100이에요. 즉, 최대 3번까지 성공할 때까지 실행을 리트라이를 할 거고 리트라이 간격마다 백오프를
100ms를 주겠다라는 설정이죠. 그런데 계속 실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와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즉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기능이 트랜잭션 처리와 이벤트 전달이 실패 없이 동시에 잘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에서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인데요.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과 폴링 퍼블리셔 패턴, 이 두 가지를 섞어 쓰시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즉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은 RDB를 메시지 큐처럼 쓰는 거예요. 즉 이벤트나 메시지가 발행되면 RDB에다가 같이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원 트랜잭션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RDB에 넣을 때 같이 원 트랜잭션 안으로 이벤트까지 같이 처리를 하면 둘 다 성공하거나 혹은 둘 다 롤백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퍼블리시를 하느냐? 폴링 퍼블리시 패턴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데몬이나 혹은 스케줄러를 하나 띄워가지고 DB에 저장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고 발행해야 되는 녀석을 하나 추가를 해두시면 되죠. 이럴 때 메시지 큐처럼 사용해야 될 테이블을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필드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벤트 아이디예요. 필드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셔도 되는데, 이 이벤트 아이디는 PK이고 프라이머리 키고 이벤트 순서를 보장할 수 있는 값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벤트 순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PK인 이벤트 아이디에 기대면, 즉 MySQL에서 제일 좋은 인덱스인 PK에 기대면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created at이에요. 이벤트 발생 시간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컨슈머가 이벤트를 받을 때 오래된 이벤트는 거를 수가 있겠죠. 이때 이벤트 저장을 할 때 데이트 타임을 쓰실 텐데요. 정확도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밀리세컨드나 나노세컨드까지 정확도를 설정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데이트 타임의 정확도를 같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의 상태를 저장하는, 지금 여기 장표에서는 ready와 done이 있는데요. 처리해야 될 이벤트는 ready인 거고 처리 완료된 게 done이죠.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상태 필드 하나를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메시지를 저장해야 되는 페이로드 필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을 적용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태스크 리포지토리에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저장을 하고 이벤트를 저장하기 위한 이벤트 리포지토리를 사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의 트랜잭션에 묶여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셔널이라는 애노테이션이 잘 설정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은 DB에 이벤트가 잘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폴링 퍼블리셔 패턴을 사용한 코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폴링하고 퍼다 날라야 되니까. 그러면 요 예제에서는 스케줄드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했고 5초마다 한 번씩 폴링하고 퍼블리시를 할 거예요. 근데 퍼블리시라는 요 메서드에 트랜잭셔널이라는 애노테이션이 하나 들어가 있죠. 즉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벤트를 어떻게 조회를 하느냐? 레디 상태인 이벤트들을 역순으로 쭉 조회를 합니다.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레스트 템플릿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쏴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쏴진 녀석은 던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저장을 해요. 이때 레스트 템플릿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비즈니스 로직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버그가 있으면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다 롤백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셔널이라는 애노테이션을 하나 선언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개를 처리할 때 하나 문제가 생겼으면 계속해서 퍼다 나르겠죠. 10개를 계속. 그러면 컨슈머에서 아까 말씀드린 역등성 있게 코딩을 해놓으신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REST API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atleast once를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폴링 퍼블리셔 패턴으로 인해서 지연 처리가 돼요. 즉 아까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5초마다 폴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벤트를 발행하더라도 최대 5초 뒤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혹은 폴링 퍼블리셔 패턴을 적용한 코드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거나 버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필요한 데이터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벤트하고 데이터를 하나의 DB에다가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갑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비례해서 처리 속도가 결정이 나요. 즉 여러분들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다. 대용량으로 이벤트를 발행을 해야 된다. 이벤트 개수가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요 RDB를 요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을 사용하시는 거를 잠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성능에 따라서 DB를 더 증설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RabbitMQ를 사용한 전달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RabbitMQ는 AMQP라는 프로토콜을 구현한 메시지 브로커입니다. 메시지 브로커이기 때문에 익스체인지가 하나 있고 뒤에 Q가 달려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Publish, Subscribe 방식을 지원하는 메시지 큐예요. 근데 얘도 에크라는 메시지 응답 처리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잘 처리했어. 그러면 에크를 보내고요. 아, 나 잘 처리 못했어. 라고 하면 나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에서 나 잘 메시지를 집어넣었어. 라는 과정이 프로듀서 컨펌이고요. 컨슈머 쪽에서 나 메시지 잘 받았고 잘 처리했어. 라고 하는 과정이 컨슈머 액입니다. 그러면 RabbitMQ가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딱 발행을 하면 익스체인지가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이 익스체인지는 뭐 적절한 큐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라우팅 키 설정에 의해서 아마 잘 분배가 될 거예요. 그럼 큐에 들어간 요렇게 최종적으로 잘 라우팅이 되면 큐에 메시지가 잘 들어간 상태가 될 거고요. 컨슈머가 리슨해서 메시지를 딱 빼가게 되겠죠. 그러면 큐에 메시지가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늘 그런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라우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RabbitMQ를 확장을 할 때 클러스터 구조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라우팅에 실패하는 경우, 즉 네트워크를 타기 때문에 라우팅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익스체인지가 나 잘 라우팅 했거든? 라우팅 하는데 실패했거든? 이라는 에크나 나크 메시지를 응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컨슈머 입장에서는 에크를 받았으면 잘 들어갔겠구나, 나크를 받았으면 실패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이 바로 프로듀서 컨펌입니다. 자, 프로듀서 컨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correlation data라는 기본 클래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프로듀서 컨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클래스인데요. 이 녀석의 패키지 구조를 보면은 스프링이죠. 자,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Rabbit 템플릿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Rabbit 템플릿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발행할 때 이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같이 객체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처리됐어 혹은 잘 처리 안 됐어 라고 확인할 때 발행 시점에 만든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코릴레이션 데이터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메시지 퍼블리셔라는 클래스인데요. Rabbit 템플릿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하는 코드예요. Rabbit 템플릿에 sen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인자로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받는 메서드들이 쭉 오버로딩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메시지를 발행하는 시점에 코릴레이션 데이터 객체를 생성을 해서 UUID 값을 넣어주면은 UUID와 대응되는 값을 넣어주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콜백을 받느냐? 레빗 템플릿의 set confirm callback이라는 메서드에 confirm callback 구현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코드가 되겠죠. 이때 요 세 개 인자를 사용을 하시면 퍼블리셔 컨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자가 이제 코릴레이션 데이터예요. 즉 메시지를 발행할 때 생성한 객체인 거죠. 두 번째 인자, 에크 인자는 불리언인데 성공, 실패, 불리언이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찾고 싶으시다면 세 번째 인자인 요 코즈, 스트링 코즈를 사용해서 실패 원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백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대응하기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메시지가 실패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딩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로 별도의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다가 이렇게 퍼블리셔 컨펌 타입 값에 correlate라는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바닐라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커넥션 팩토리에 set publisher confirm 타입으로 correlate라는 인엄 값을 넣어주시면 세팅이 됩니다. 자, 메시지 큐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컨슈머가 메시지를 이렇게 땡기죠. 그리고 컨슈머가 에크를 날리게 되면 큐에 있는 데이터는 사라지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을 컨슈머 애크놀리지라고 해요. 그죠? 그럼 컨슈머 애크놀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채널이라는 객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이라는 객체는 메시지 큐와 애플리케이션의 커넥션을 한번 추상화한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이용을 하면 퍼블리시를 하거나 혹은 리슨을 하는데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크와 나크를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레빗 리스너라는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서 코딩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스너를 구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을 하시겠죠? 근데 receive message라는 이 메서드에 일반적으로 메시지라는 인자만 정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채널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인자를 선언을 해 놓으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타입을 보고 적절한 객체를 메시지와 채널에다가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채널을 안 받더라도 요 내부의 비즈니스 로직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크를 날려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을 하면은 잘 처리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동 에크와 수동 매뉴얼하게 나크를 전송을 할 수가 있죠. 베이직 에크라는 메서드와 베이직 나크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여.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메시지 리스너의 커넥션 팩토리에다가 메시지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시지 리스너 인터페이스 중에 채널 어웨어라는 요 프리픽스가 붙어져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채널이라는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 어웨어라는 이 녀석을 사용하시면 컨슈머 에크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의 코드는 완전하지가 않고 항상 버그가 있죠. 컨슈머에서 버그를 엄청 양산을 해가지고 계속 나크만 날려요. 그러면 메시지 큐에는 계속 쌓이겠죠. 처리 안 된 메시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생산해낸 새로운 메시지도 계속 큐에 쌓일 거예요. 그러면 큐에 있는 데이터는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데드레터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큐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메시지를 데드레터 익스체인지로 넘기고 이 데드레터 익스체인지는 라우팅 키를 활용해서 데드레터 큐라는 곳에다가 다시 던져주게 되는 구조죠. RabbitMQ에서 데드레터로 처리하는 조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리큐가 풀스고 베이직 리젝트나 베이직 나크로 메시지를 처리하는 경우에 데드레터로 빠져요. 두 번째는 큐의 메시지가 오래됐어요. 썩었어요. TTL이 넘었어요. 그 경우에는 데드레터로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 경우에도 데드레터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명시적으로 한번 코딩을 해봐야 되잖아요. 3번 실패했을 때 데드레터로 보내 라고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retry interceptor builder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이 set advice chain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3번 최대 실행, 그러니까 max attempt 값에 3, 즉 최대 3번만 실행해. 그리고 retry를 할 때마다 간격을 설정해 줄 수가 있죠. 1000이라는 첫 번째 인자는 기본값으로 간격을 1초로 간격으로 세팅해. 그리고 두 번째 2라는 값은 간격의 배수. 그 다음에는 2초가 될 거고 3초가 될 건데 최대 간격은 세 번째 인자인 2000, 즉 2초까지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때 리커버러에다가 reject and do not requeue 리커버러를 넣어 주셔야 돼요. 즉 원래 있던 리큐에 계속해서 리큐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3번 실패했으면 데드레터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reject and do not requeue 리커버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드레터로 빠지고 이 데드레터에 빠진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쓰는 래빗 리스너를 하나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드레터 메시지라는 메서드로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데드레터로 받은 거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얼럿을 날리거나 혹은 폴백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적어도 얼럿이 들어오면 아 우리가 발행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발행을 하지 못했어. 로그로 남겨놓으면 수동으로라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카프카를 사용한 전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프카도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컴폰과 컨슈머 액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예요. 요거는 프로듀서인데 샌드 이벤트라는 메서드죠. 여기에서 카프카 템플릿이라는 객체의 샌드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카프카에다가 메시지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응답값은 리스너블 퓨처죠. 뭘 받느냐? 요 퓨처에다가 콜백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리스너블 객체에 2개의 콜백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석세스 콜백이고 두 번째는 페일리어 콜백이에요. 즉 성공했을 때도 콜백을 등록할 수가 있고 실패했을 때도 콜백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석세스 콜백은 샌드 리조트를 인자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퍼블리시한 메시지의 메타 정보나 혹은 프로듀서 리코더의 값을 참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페일리어 콜백인데요. 예외를 인자로 받아서 실패한 메시지의 예외를 처리할 수가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그로 그냥 남긴다던가 혹은 이메일로 전달을 한다던가 등등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컨슈머 액을 마지막 좀 살펴볼게요. 컨슈머 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acknowledge message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은 on message라는 abstract 메소드가 하나 있죠. 이 녀석이에요. 컨슈머 레코드와 acknowledgement라는 이 인자를 받아요. 두 번째 인자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컨슈머 에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슈머 이거를 한번 구현하는 클래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on message 해서 두 번째 인자로 받은 acknowledgement에 acknowledge를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성공한 콜백이 나가요. 그죠?
성공한 컨슈머 액이 나가요.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면 단순히 코드만 짜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별도의 설정을. 그렇기 때문에 enable auto commit config라는 이 설정 값에 false를 주셔야 돼요. 즉 오토 커밋을 안 할 거야. 내가 매뉴얼로 에크나 나크를 날릴 거야. 라고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분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 메시지 전달 방법 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세팅된 설정을 가지고는 프로듀서 컨펌, 컨슈머 액을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최소 앨리스트 원스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의 코드가 좀 더 안정성 있게 코드가 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성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컨슈머 컨펌이라던가 컨슈머 에크를 고려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에 따라서 최소 한 번만 발송을 할지 아니면 최대 한 번만 발송을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레이의 채용은 열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채용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이력서만 작성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고 연락을 드릴 거예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더 재미있는 세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